나가, 당장 나가!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15년이에요, 어머님. 15년을 살았어요. 15년이면 뭐해? 쓸모가 없는데.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대문 밖을 가리켰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캐리어 하나 끌고 골목을 나서는데 뒤에서 문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2년 인생에서 가장 추운 봄날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 오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이야기를 하기 전에 15년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27에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같은 동네 교회 청년부에서 만난 재호 씨였어요. 착하고 순하고 말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연애할 때는 그게 좋았어요. 말없이 웃어주는 사람. 싸워도 먼저 미안해하는 사람.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결혼식 날부터 알았어야 했어요. 패백을 올리는데 시어머니가 제 한복 치마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이러셨거든요. 우리 재호한테는 아깝다.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으니까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신혼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시험했어요. 아침밥은 6시 반까지, 국은 끓인 지 30분 안에 상에 올릴 것, 김치는 시어머니 입맛에 맞출 것, 빨래는 손빨래, 다림질은 풀 먹여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잔소리가 아니라 인격 모독이었습니다. 너는 뭘 해도 안 돼. 어디서 이런 걸 며느리라고 데려왔는지. 순영아, 넌 원래 이렇게 둔하니? 처음에는 울었어요. 화장실 문 잠그고 수건 물고 울었습니다. 재호 씨한테 말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어요. 어머니가 원래 그러셔. 좀 참아. 참았습니다. 1년을 참았고, 3년을 참았고, 10년을 참았어요. 참다 보니까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네, 어머님하고 고개를 숙이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명절 때문이었어요.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저는 명절 음식 만드는 게 좋았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갈비찜 만들고 온 집안에 기름 냄새가 퍼지면 그때만큼은 제가 쓸모 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이 왔습니다. 결혼 13년째 되던 해 추석이었어요. 저는 사흘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동태전, 재호 씨가 좋아하는 잡채, 시아버지 제사상에 올릴 배수까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8시간을 부엌에 서 있었어요. 다리가 퉁퉁 부어서 슬리퍼가 안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상을 다 차리고 시어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님 상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나오셨습니다. 상을 한번 훑어보시더니 동태전 하나를 집어드셨어요. 한 입 드시고 내려놓으시고 이게 뭐야?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네, 이게 전이야? 반죽이 질어. 기름도 덜 빠졌고 어머님 3번 걸러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상을 밀었습니다. 그냥 미신 게 아니었어요. 두 손으로 상 모서리를 잡고 확 뒤집으셨습니다. 접시가 깨지는 소리, 국물이 바닥에 쏟아지는 소리, 사흘간 만든 음식이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이런 걸 조상님 앞에 올려? 내 수준이 딱 이거야. 쓸모없는 년.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쏟아진 음식을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깨진 접시에 손가락을 베었어요. 피가 나는데 아프지가 않았습니다.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재호 씨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깨진 접시를 다 치우고 부엌 구석에 앉았어요. 불도 안 켜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눈물이 마른 건지 슬프지도 않은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 생각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더 흘렀어요. 시어머니의 구박은 점점 심해졌고 재호 씨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재호 씨가 식탁에 서류 한 장을 올려놨어요.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순영아,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우리 정리하자.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놀랍지는 않았어요. 언젠가 올 줄 알았거든요. 재호 씨 15년이에요. 나도 알아.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 없다. 15년 동안 몇 번째 그 말이에요. 재호 씨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힘이 쭉 빠졌어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그냥 지쳤습니다. 어머니가 좋은 집 며느리를 새로 들이겠다고 하셔. 이미 선도 봤대. 그 말에 코끝이 찡했어요. 15년을 살았는데 이미 선을 봤다. 저는 그 집에서 사람이 아니었구나. 교체 가능한 부품이었구나. 알겠어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짐을 쌌어요. 캐리어 하나. 15년 살았는데 제 이름으로 된 건 옷 몇 벌뿐이었습니다. 통장도 집도 차도 전부 재호 씨 이름이었거든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말씀하셨어요. 잘 생각했다. 원래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었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대꾸할 힘이 없었어요. 문을 나서는데 재호 씨 서재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안을 봤어요. 책상 위에 서류가 흩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 은행 대출 서류가 보였습니다. 이자 연체 3개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사업이 안 되나 보다. 그 생각이 스쳤지만 더 이상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었습니다. 문 밖으로 나왔어요. 캐리어 바퀴가 골목 아스팔트 위에서 덜컹거렸습니다. 뒤에서 철컥 문 잠기는 소리가 났어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52년 인생에서 가장 추운 봄날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왜 제주도였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공항에서 제일 싼 표가 제주행이었거든요. 이유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서울이 아닌 곳이면 어디든 좋았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52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비행기를 탔어요. 무서웠냐고요? 무섭지 않았어요. 무서울 것도 없었거든요. 잃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무섭지가 않습니다. 제주공항에 내렸을 때 바람이 세더라고요. 4월인데 코끝이 시렸습니다. 캐리어 하나 끌고 공항 밖으로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당연하죠.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섬이니까요. 공항 벤치에 앉았습니다. 1시간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친구끼리. 다들 어딘가로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연락처를 쭉 내렸는데 전화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15년 동안 시집살이만 하다 보니 친구가 다 끊겼거든요. 친정은 일찍 돌아가셨고 오빠는 외국에 있었어요. 연락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위자료로 받은 2천만 원. 52년 인생의 전 재산이 그것이었습니다. 일단 잘 곳을 찾자. 검색창에 제주 싼 방이라고 쳤어요. 서귀포 외곽에 월 25만 원짜리 원룸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곰팡이가 핀 벽지에 녹슨 수도꼭지. 그래도 지붕은 있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귀포까지 갔어요. 1시간 반을 창밖만 봤습니다. 한라산이 보이고 유채꽃이 보이고 바다가 보였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는데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머릿속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계속 울렸거든요. 쓸모없는 년.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원룸에 짐을 풀고 라면 하나를 끓여 먹었습니다. 15년 동안 남의 밥을 했는데 정작 제 밥은 라면이었어요. 우습더라고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뭘 할 수 있지? 학력? 고졸이에요. 경력? 없어요. 15년 동안 한 건 시집살이 뿐이었으니까요. 자격증? 없어요. 기술? 없어요. 밥 짓고 반찬 만들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게 제가 할 줄 아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 더 있었어요. 먹이는 것. 저는 뭔가를 먹이는 게 좋았거든요. 시어머니한테 맞으면서도 밥상은 빠뜨린 적이 없었어요. 싫어하는 사람한테도 밥을 차렸으니까 그게 제 본능 같은 거였나 봐요. 사흘째 되던 날 동네 오일장에 갔습니다. 뭘 사려고 간 건 아니에요. 갈 데가 없으니까 사람 구경이라도 하려고 간 거였어요. 장터 끝자락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앞에 토종 흑돼지 새끼 분양이라고 쓴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멈칫했습니다. 할머니, 이 돼지가 뭐예요? 이거 제주 토종 흑돼지요. 옛날 우리 할머니 때부터 키우던 종자인디 이제 키우는 사람이 없어. 농장 정리하는 뒤 데려갈 사람도 없고 새끼 돼지 3마리가 할머니 발치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까만 털에 작은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한 마리가 제 손가락을 킁킁 냄새 맡더니 혀로 하찼어요. 따뜻했습니다. 그 작은 혀가 제 손가락을 핥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가 움직였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것이 살짝 녹는 느낌. 할머니, 이 돼지 제가 데려가면 안 될까요? 아이고, 돼지를 키워본 적이 있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키울 건디? 모르겠어요. 근데 밥은 잘 차릴 수 있어요. 할머니가 한참 저를 보시더니 웃으셨어요. 밥 잘 차리면 됐지 뭐. 돼지도 밥이 제일 중요해. 그렇게 새끼 돼지 3마리를 데리고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돼지를 원룸에서 키울 수는 없으니까 농장을 알아봐야 했어요. 이틀 뒤에 복자 언니를 만났습니다. 원룸 옆집에 사는 분이었는데 제가 현관 앞에서 돼지 새끼를 안고 있는 걸 보고 기겁을 하셨어요. 아이고, 그게 뭐야? 원룸에서 돼지를 키워? 아, 이게 임시로. 미쳤어? 집주인한테 쫓겨나겠다. 복자 언니는 목소리가 크고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속은 두부 같았습니다. 제 사정을 듣더니 한숨을 푹 쉬시고는 이러셨어요. 서귀포 외곽에 폐농장이 하나 있어. 3년째 비어 있는데 축사는 남아있고 주인이 싸게 넘기고 싶어 해. 얼마예요? 보증금 500에 월 30만 원. 축사 수리비는 내가 알아서 해야 돼. 2천만 원에서 500만 원을 빼면 1,500만 원. 사료비, 수리비, 생활비를 빼면 넉넉 잡아 1년. 1년 안에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끝이었습니다. 할게요. 복자 언니가 눈이 동그래졌어요. 야, 생각을 좀 해봐. 돼지 키워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언니, 응? 저 15년 동안 생각만 하면서 살았어요.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남편 눈치 보면서 생각만 하고 참기만 했어요. 복자 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해보고 싶어요. 생각 없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한참 저를 보시더니
복자 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았어. 근데 밥은 굶지 마. 내가 반찬은 나눠줄 테니까. 그날 저녁 폐농장 앞에 섰습니다. 녹슨 철문, 잡초가 무성한 마당, 지붕이 반쯤 내려앉은 축사, 그 안에 새끼 돼지 3마리를 내려놨어요. 돼지들이 킁킁거리며 흙바닥을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축사 입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무서웠냐고요? 무서웠습니다. 이번에는 무서웠어요. 서울을 떠날 때는 잃을 게 없어서 안 무서웠는데 이제는 지킬 게 생겼거든요. 이 작은 생명 세계. 이것마저 실패하면 저는 진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돼지 1마리가 제 발치로 와서 코를 비볐어요. 배고프지? 밥 줄게. 기다려. 그날 밤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필요로 하는 존재를 위해서 사료통에 먹이를 퍼넣으면서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 조금, 아주 조금 살아있다는 느낌이 났거든요. 오랜만에 숨을 깊이 쉴 수 있었어요. 농장 첫날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습관이었어요. 15년 동안 시어머니 아침밥 차리느라 새벽 4시에 일어났거든요. 몸이 기억하는 시간은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축사로 나갔습니다. 새끼 돼지 3마리가 한데 뭉쳐서 자고 있었어요. 제 발소리에 1마리가 고개를 들더니 꿀꿀거렸습니다. 배고프지? 밥 줄게. 사료를 퍼넣었어요. 돼지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꿀꿀대면서 먹는 소리가 축사 안에 가득 찼어요. 시어머니한테 밥 차려줄 때는 한 번도 못 들은 소리가 있었는데 돼지들한테서 들었습니다. 맛있게 먹는 소리. 그게 그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처음 한 달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새끼 돼지 3마리니까 사료비도 적게 들었고 축사 수리는 제가 직접 했어요. 유튜브로 축사 보수하는 법을 찾아보면서 망치질을 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못에 찔려서 피가 나고 태어나서 망치를 잡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복자 언니가 가끔 와서 도와줬어요. 야, 못을 그렇게 박으면 어떡해. 비 오면 다 빠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리 줘봐. 아이고, 답답해서 내가 한다. 복자 언니가 없었으면 저는 첫 달을 못 넘겼을 거예요. 밥도 나눠주시고 농장 일도 도와주시고 아무 데가 없이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언니, 왜 이렇게 잘해줘요? 잘하긴 뭘 잘해. 혼자 고생하는 거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잖아. 복자 언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 웃음이 따뜻하더라고요. 15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웃어주는 사람. 2달째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새끼 돼지들이 자라면서 사료가 2배, 3배로 들었습니다. 토종 흑돼지는 일반 돼지보다 성장이 느렸거든요. 같은 양을 먹여도 살이 더디게 붙었어요. 그만큼 사료비가 더 들었습니다. 한 달 사료비가 120만 원, 원룸 월세 25만 원에 생활비 30만 원, 한 달에 175만 원이 나갔어요. 위자료 2천만 원에서 농장 보증금 500만 원, 축사 수리비 200만 원을 빼면 남은 건 1,300만 원이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7개월이면 바닥이었어요. 7개월 안에 수입을 만들어야 한다. 군청 축산과에 찾아갔습니다. 토종 흑돼지 사육 교육이 있다길래 등록했어요. 일주일에 3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거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토종 흑돼지가 얼마나 귀한 종자인지. 제주 토종 흑돼지는 멸종 위기종이에요. 전국에 순수 혈통이 200마리도 안 남았습니다. 강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사육이 어렵고 성장이 느려서
다들 포기하거든요. 경제성이 없다고. 근데 맛은 압도적이에요. 지방의 질이 달라요. 일반 돼지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경제성이 없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경제성이 없다. 쓸모가 없다.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아니야. 쓸모없는 게 아니야. 아직 아무도 이 가치를 몰라주는 거야. 돼지한테 감정이입을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돼지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누군가는 이 가치를 알아줄 거라고. 5달째 처음으로 출하를 해봤습니다. 서귀포 5일장에 흑돼지 고기를 가지고 나갔어요. 작은 아이스박스에 삼겹살, 목살, 갈비를 담아서 간판도 없이 좌판 하나 깔고 앉았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앉아 있었어요. 한 근도 못 팔았습니다. 아줌마, 이거 근에 얼마예요? 15,000원이요. 뭐, 일반 삼겹살이 8,000원인데? 미쳤어? 토종 흑돼지라서 맛이 달라요. 한 번만. 됐어. 사람들이 가격을 듣고 돌아섰어요. 1명, 2명, 10명. 전부 돌아섰습니다. 해가 지고 장이 파할 때 아이스박스를 다시 들고 일어났어요. 팔이 떨렸습니다. 고기 무게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존심이 무거웠거든요. 그래, 역시 안 되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이 뭘. 시어머니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쓸모없는 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장터에서 울면 안 되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날에 또 갔어요. 또 못 팔았어요. 그 다음 장날에도 갔습니다. 3번째 장날에 할머니 한 분이 15,000원어치를 사가셨어요. 첫 매출이었습니다. 15,000원. 손이 떨렸어요. 10,000원짜리 한 장과 5,000원짜리 한 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됐다. 한 명이면 돼. 한 명이 맛을 보면 다음에 또 올 거야. 그 할머니가 다음 장날에 정말 다시 오셨어요. 이번에는 친구 한 분을 데리고. 이 고기가 그렇게 맛있대? 내 말이. 먹어보면 알아. 다른 고기 못 먹어. 조금씩 손님이 늘었습니다. 1명이 2명이 되고 2명이 5명이 됐어요. 하지만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사료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어요. 6달째 대형마트에 납품을 문의했습니다. 담당자가 고기를 한번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줌마, 토종이요? 단가가 안 맞아요. 맛을 한 번만 보시면. 맛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비자가 원하는 건 싼 거예요. 일반 삼겹살보다 2배나 비싼 걸 누가 사요? 근데 이건 일반 돼지하고는 안 돼요. 양도 안 되고 단가도 안 맞고 이걸로는 장사가 안 됩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내면 안 되니까 마스크 속에서 참았습니다. 코가 막혀서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맛이 중요한 게 아니래. 맛이 중요하지 않으면 뭐가 중요한 거야. 10달째 폭우가 왔습니다. 제주도에 하루 300mm가 쏟아졌어요. 축사 지붕이 제가 수리한 부분부터 무너졌습니다. 빗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돼지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새벽 1시에 뛰쳐나갔습니다. 빗속에서 돼지를 한 마리씩 옮겼어요. 20마리가 넘었습니다. 그 사이 새끼를 낳아서 수가 늘었거든요. 팔이 빠질 것 같았어요. 돼지가 겁에 질려서 버둥거리면 온몸에 흙이 튀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옮기고 임시로 방수포를 덮고 돼지들이 다 무사한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무너진 축사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깜깜했습니다. 별도 안 보이는 밤이었어요. 제사상도 못 차리는 년이 농장은 무슨 농장이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들렸습니다. 쓸모없는 년.
역시 나 같은 사람은 뭘 해도 안 되나 봐. 옷이 다 젖었는데 추운 줄을 몰랐어요. 감각이 없었거든요. 서울에서 쫓겨나던 그날처럼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일 부동산에 전화하자. 농장 정리하고 어디 식당 설거지라도 하자. 결심했어요. 포기하기로.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축사역 컨테이너 안에서 젖은 옷을 말리면서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습관적으로 은행 앱을 열었어요. 잔액 47만 원. 2천만 원이 47만 원이 됐습니다. 1년이 안 돼서. 그런데 그때 알림이 하나 떴어요. 제오씨 대출 이자 연체 알림이었습니다. 번호를 안 바꿨더라고요. 연체 금액 89만 원. 연체 기간 6개월. 한참을 보다가 이체를 했어요. 47만 원 중에서 20만 원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버린 사람인데, 나를 지켜주지 않은 사람인데, 그냥 습관인가 봐요. 15년 동안 챙기던 습관이, 밥 차리고 빨래하고 남편 뒷바라지하던 습관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었나 봅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연체 알림이 왔거든요. 그때마다 조금씩 보냈어요. 제 생활비를 줄여가면서. 바보 같죠? 네, 저도 알아요. 바보인 거. 어쨌든 그날 밤 포기하기로 결심한 채 새벽을 맞았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하려고 핸드폰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순영 목장 사장님이세요? 네. 아, 네. 서울에서 온 강민호라고 합니다. 요리사예요. 죄송한데 지금 찾아가도 될까요?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게 새벽 6시였어요. 폭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젖은 옷을 말리다가 잠이 들었는데 핸드폰 진동에 눈이 떠졌어요. 혹시 순영 목장 사장님이세요? 네. 아, 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밤새 비를 맞아서 목이 쉬었거든요. 서울에서 온 강민호라고 합니다. 요리사예요. 죄송한데 지금 찾아가도 될까요? 지금이요? 여기 농장이 어젯밤에 폭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드린 거예요. 오늘 오후쯤 도착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영문을 모르겠었어요. 서울에서 요리사가 왜 제주도 폐농장에 찾아온다는 건지 사기꾼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세요. 달리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어차피 오늘 부동산에 전화해서 농장 정리할 생각이었으니까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농장 앞에 검은색 SUV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남자 3명이 내렸습니다. 하나같이 깔끔한 차림이었어요. 진흙투성이 농장하고는 전혀 안 어울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에 선 남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눈빛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영 목장 사장님? 네, 그런데 강민호입니다. 서울 한남동에서 한식 레스토랑을 하고 있습니다. 명함을 내밀었어요. 강민호 수저 한남 총괄 셰프. 뒤에 선 두 사람도 각각 명함을 건넸습니다. 하나는 이태원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셰프, 하나는 압구정의 오마카세 셰프였어요. 어떻게 여기를? 강 셰프가 진흙을 밟으면서 축사 쪽을 바라봤습니다. 무너진 지붕, 방수포, 그 아래 웅크린 돼지들. 그 광경을 보고도 표정이 안 변하더라고요. 작년 11월에 서귀포 5일장에서 고기를 사갔습니다. 네. 아이스박스에 삼겹살 담아서 파시던 거 기억하세요? 기억이 났어요. 작년 겨울. 그때쯤이면 5일장에 나간 지 2달째였을 거예요.
하루에 두세 명 손님이 올까 말까 할 때 그날 삼겹살 500g을 사갔어요. 서울 돌아가서 구웠습니다. 강 셰프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보면서 말했습니다. 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네. 20년 동안 요리를 했어요. 전 세계 고기를 다 써봤습니다. 이베리코도, 버크셔도, 망갈리차도. 근데 이 고기 앞에서 처음으로 멈췄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지방이 달라요. 녹는 온도가 다르고, 향이 다르고, 결이 다릅니다. 이건 사료가 만든 맛이 아니에요. 종자가 가진 본래의 맛이에요. 뒤에 서 있던 이탈리안 셰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강 셰프가 고기를 나눠줘서 저도 써봤는데 프로슈토를 만들어 봤거든요. 숙성 3개월 만에 12개월 맛이 났어요.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오마카세 셰프도 말을 보탰습니다. 저는 흑돼지 샤브샤브를 해봤어요. 육수에 넣는 순간 지방이 꽃잎처럼 퍼졌습니다. 손님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메뉴 하나로 예약이 한 달 밀렸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좋은 말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오신 거예요? 작년에 사가셨으면. 강 셰프가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간 뒤에 다시 5일장에 갔는데 못 찾았어요. 전화번호도 몰랐고, 올해 들어서 수소문했는데 며칠 전에 서귀포 축산 관계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요? 순영 목장이 폐업 직전이라고. 폭우로 축사가 무너졌다고. 강 셰프가 무너진 축사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밤새 운전해서 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을 뻔했는데 복자 언니가 뒤에서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복자 언니도 어느새 와 있었더라고요. 사장님, 강 셰프가 제 앞에 섰습니다. 그 뒤로 두 셰프도 나란히 섰어요. 문 닫지 마세요. 목이 메었습니다. 이 돼지가 아니면 안 됩니다. 저희 세 사람이 매달 고정으로 사겠습니다. 성금도 드리겠습니다. 성금이요? 각자 500만 원씩? 1,500만 원. 축사 수리하시고 사료 사시고 고기는 넉 달 뒤부터 받으면 됩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요? 강 셰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돼지가 그렇게 맛있어요? 강 셰프가 웃었어요.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맛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보물이에요. 그 단어에서 무너졌습니다. 보물. 52년 인생에서 누군가 제가 한 일을 보물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음식을 바닥에 엎었고 남편은 한마디도 안 했고 마트 담당자는 경제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물이라고 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어요. 소리를 죽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1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복자 언니가 뒤에서 등을 토닥여줬어요. 야, 울지 마. 잘 됐잖아. 이 사람들이 천사야, 천사. 강 셰프가 머쓱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뒤에 선 셰프 한 명도 눈을 훔치고 있었어요. 울지 마시고 축사부터 고칩시다. 저희가 오늘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장 차림의 셰프 3명이 고무장갑을 끼고 축사 잔해를 치웠습니다. 진흙을 밟으면서 기둥을 세우고 방수포를 다시 덮고 요리사 손이라 힘이 셌거든요. 반나절 만에 임시 축사가 완성됐어요. 해가 질 무렵 농장 마당에 다 같이 앉아서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순영 목장 흑돼지 삼겹살을
강 셰프가 한 점 굽더니 제게 먼저 건넸어요. 사장님이 먼저 드세요.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1년 동안 제가 키운 돼지고기를 처음 먹어봤어요. 사료 배합을 바꾸고 운동량을 늘리고 제철 풀을 먹이면서 정성을 들인 고기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맛 때문에 운 게 아니에요. 이 고기를 맛있다고 해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강 셰프가 돌아가면서 한마디를 더 했어요. 사장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뭐요? 다시는 문 닫겠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 돼지가 없어지면 한국 식문화가 하나 사라지는 겁니다. 그건 좀 과장 아니에요? 과장 아닙니다. 제가 20년 요리사 경력을 걸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 셰프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걸 보면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복자 언니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야, 인생이 진짜 모르는 거다. 그러게요. 근데 너 오늘 울기만 하더라. 맞아요. 내일은 웃어. 알았지? 네, 언니.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1,500만 원으로 축사를 제대로 지었어요. 군청 축산과에서 토종 흑돼지 보존 사업 보조금도 받았습니다. 강 셰프가 연결해 준 거예요. 사육두수를 20마리에서 50마리로 늘렸고 직원도 2명 고용했어요. 넉 달 뒤 첫 납품을 했습니다. 강 셰프의 수저 한남에 순영 목장 흑돼지가 올라간 날 강 셰프가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오늘 손님 중에 미식 칼럼니스트가 있었는데요. 네, 기사 쓰겠대요. 제주에서 찾은 잊혀진 보물이라고. 그 기사가 나간 뒤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레스토랑에서, 호텔에서, 케이터링 업체에서 감당이 안 될 정도였어요. 그 다음 달에 TV 촬영이 왔습니다. 제주 지역 방송이었는데 그게 전국으로 재방송됐어요. PD가 물었습니다. 순영 씨,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요?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는데 머릿속에서 15년이 스쳐갔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 짓던 일, 시어머니 음식간 맞추던 일, 제사상 차리던 일, 쫓겨난 일, 빗속에서 돼지 옮기던 일, 그냥 정성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밥 차려주고 아프면 밤새 곁에 있어주고 제가 15년 동안 해온 거랑 똑같아요. PD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다만 이번엔 목이 메었습니다. 카메라 앞이라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번엔 고맙다고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장면이 방송을 타면서 댓글이 폭주했어요. 순영 씨 파이팅? 이런 분이 성공하셔야 돼. 울었습니다. 힘내세요. 2년차가 끝날 무렵 순영 목장은 전국에서 주문이 오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육두수 200마리, 직원 20명, 직영 레스토랑 하나, 체험 목장 하나, 연매출 30억, 2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2년 반 만에 30억이 됐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매일 새벽에 축사에 나가면 돼지들이 저를 보고 달려와요. 꿀꿀대면서 코를 비비고 사료를 주면 맛있게 먹고 셰프들이 고기를 받아가면 전화가 와요. 사장님, 오늘도 최고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15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은 말이었거든요. 수고했다. 고맙다. 최고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했어요. 내가 쓸모없는 게 아니었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 뿐이었구나. 농장이 커지면서 통장에 돈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습관이 하나 안 고쳐지더라고요. 매달 JOC 대출 이자 알림이 올 때마다 이체를 했어요. 처음엔 20만 원이었는데 농장이 잘 되면서 50만 원, 1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복자 언니가 알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저도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15년 동안 밥 차리던 사람의 손은 쉽게 안 멈추거든요. 미워해도 원망해도 몸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매달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매달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강 셰프가 농장에 와서 직영 레스토랑 메뉴판을 보여줬어요. 순영 목장 토종 흑돼지 제주의 보물. 사장님, 이제 제주도에서 순영 목장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설마요. 설마긴요. 관광버스가 올 정도인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거울을 안 보고도 알 수 있는 웃음이었어요. 5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것이 생긴 게 순영 목장. 제 이름이에요. 통장도 제 이름, 사업자 등록증도 제 이름, 간판도 제 이름. 15년 동안 남편 이름 뒤에 숨어 살다가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세상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서울에서 누군가가 이 농장을 구경 오겠다고 비행기표를 끊고 있었다는 걸. 그것도 비웃으면서. 그날은 보통의 토요일이었어요. 아침 7시에 축사를 돌고 8시에 직원들과 미팅하고 9시에 레스토랑 오픈을 확인했습니다. 주말이면 관광버스가 두세 대씩 오거든요. 체험 농장 예약도 꽉 차 있었어요. 날씨가 좋았습니다. 제주도 가을 하늘이 높고 파랬어요. 한라산이 또렷하게 보이는 날이었습니다. 11시쯤 레스토랑 매니저가 저를 불렀어요. 사장님, 오늘 예약 없이 오신 분들이 계신데 자리가 없어서요. 주말이라 어쩔 수 없죠. 대기 명단에 올려드려요. 그런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화를 내셔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주말마다 있는 일이에요. 예약 없이 오셔서 자리가 없으면 화를 내시는 분들. 제가 직접 나가서 사과드리는 게 빠르거든요. 앞치마를 매만지면서 레스토랑으로 걸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주말에는 예약이. 말이 멈췄어요. 카운터 앞에 서 있는 사람. 짧은 은회색 파마 머리. 짙은 네이비 패딩. 턱을 치켜든 자세. 옆에 고개를 숙인 남자. 그 뒤에 긴 생머리의 젊은 여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재호 씨, 그리고 모르는 여자. 세며느리인가 봐요. 3년 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봤어요. 당연하죠. 카운터 뒤에 앞치마를 두른 사람이 저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셨을 테니까. 아니, 여기 제주도에서 유명하다길래 왔는데 자리가 없어? 이게 무슨 식당이야? 시어머니가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탁 치셨어요. 그 소리에 몸이 굳었습니다. 15년 동안 들었던 소리, 식탁 치는 소리, 문 닫는 소리, 접시 깨지는 소리, 전부 이 손에서 나던 소리였거든요. 도망칠까? 순간 그 생각이 스쳤어요. 주방으로 들어가서 안 나가면 모를 수도 있어. 직원한테 맡기면 돼. 근데 발이 안 움직였습니다. 왜 도망가? 여긴 내 식당이야. 내 이름이 걸린 곳이야.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야, 구. 말끝이 흐려지더니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입이 벌어졌습니다.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지는 게 보였어요. 순영이 오셨어요,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시어머니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셨어요. 옆에 있던 재호 씨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기가, 제 식당이에요. 순영 목장 직영 레스토랑이요. 시어머니가 레스토랑 안을 둘러봤습니다. 통유리 너머 잔디밭, 깔끔한 인테리어, 만석인 테이블마다 흑돼지 요리가 올라가 있고 손님들이 웃으면서 먹고 있는 풍경. 이게 다 내 거야? 네, 어머님.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옆에 서 있던 새며느리 수진 씨가 두리번거리면서 작은 소리로 재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분이 누구야? 재호 씨가 대답을 못했어요. 입만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하더라고요. 자리 만들어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직원에게 VIP석을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창가 자리, 한라산이 보이는 곳이에요. 왜 그랬냐고요?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니까. 미워도 시어머니니까. 15년 동안 밥 차려드린 사람이니까.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복수심 같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님이 오셨으니까 자리를 내드리는 거. 그게 제가 아는 방식이었거든요. 세 사람이 창가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두리번거리셨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재호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새며느리 수진 씨만 메뉴판을 들었어요. 여기 뭐가 맛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다 맛있어요. 근데 특선 코스를 추천드릴게요. 토종 흑돼지 삼겹살이랑 목살, 그리고 갈비찜. 셰프가 직접 구워드려요. 갈비찜도 있어요? 직접 만든 거예요? 네. 제가 만든 레시피예요. 시어머니가 그 말에 고개를 확 돌렸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무셨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삼겹살이 석쇠 위에 올라가는 순간 기름이 지글거리면서 고소한 향이 퍼졌어요. 레스토랑 직원이 한 점씩 구워서 접시에 올려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첫 점을 드셨어요. 씹는 순간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멈추셨어요. 천천히 씹고 삼키고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세상에, 한마디였어요. 이게 뭐야? 이런 맛은 처음이야. 두 번째 점을 드시고 세 번째 점을 드셨어요. 드실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재호 씨도 먹으면서 눈이 커졌어요. 이거 진짜 다른데 고기랑은 차원이 다르네. 토종 흑돼지라서 그래요. 지방질이 달라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3년 전에 마트 담당자에게 했던 말과 같은 말이었어요. 그때는 아무도 안 들어줬는데 지금은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갈비찜이 나왔어요. 뚝배기에 담긴 갈비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간장 양념의 윤기가 흐르는 갈비. 무와 당근이 속까지 배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한 점을 드시고 숟가락을 멈추셨어요. 한참을 가만히 계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이 갈비찜. 네. 이거. 그때 그 맛이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때요? 추석 때 내가 만들던 갈비찜 맛이야. 숨이 멎었어요. 13년 전 추석. 시어머니가 상을 엎었던 그날. 바닥에 쏟아졌던 갈비찜. 제가 사흘밤을 새워서 만들었던 그 갈비찜. 시어머니가 그 맛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 나는 그때 한 입 먹고 엎었잖아. 맛도 안 보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근데 그 한 입이 맛있었어.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도 맛있었는데 내가 일부러 모른 척한 거야. 내가 잘하는 게 싫었어. 내가 인정받는 게 싫었던 거야. 레스토랑이 조용해졌어요. 옆 테이블 손님들이 쳐다보는 게 느껴졌지만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식기 전에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다른 말을 하면 울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드셨어요. 눈가가 빨갛게 젖어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다시 들고 갈비찜을 드셨어요. 천천히, 한 점 한 점. 재호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순영 씨, 이거 다 혼자서 한 거야?
처음엔 혼자였죠. 지금은 직원이 20명이에요. 몇 년이나 된 거야? 3년이요. 여기서 3년. 재호 씨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뭔가를 참는 얼굴이었습니다. 새며느리 수진 씨가 핸드폰을 꺼내서 검색을 하더니 눈이 커졌어요. 여보, 여기 네이버에 리뷰가 3,000개가 넘어. 별점 4.9야. 제주 오면 무조건 가야 할 곳. 인생 삼겹살. 사장님이 직접 키운 돼지래요. 수진 씨가 저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여기 연매출이 어느 정도예요? 재호 씨가 수진 씨 팔을 잡으면서 야, 그런 걸 왜 물어라고 했지만 수진 씨의 눈빛이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번쩍번쩍하는 눈, 계산하는 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어요. 얼마야? 괜찮아요, 어머님. 서비스예요. 아니야. 돈 낼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카운터에서 카드를 꺼내시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5만 8천 원. 그게 세 사람 특선 코스 가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결제하고 나서 한참을 카운터 앞에 서 계셨습니다. 뭔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는데 입을 열지 못하셨어요. 그때 레스토랑 입구에서 직원이 불렀습니다. 사장님, 강 셰프님이 오셨어요. 강 셰프가 마침 식재료 점검차 농장에 온 날이었어요. 레스토랑으로 들어오면서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고기 상태 최고예요. 다음 달 납품량 좀 늘릴 수 있을까요? 얼마나요? 서울 매장 두 곳에서 더 달라고 해서요. 지금의 1.5배? 일단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강 셰프가 고개를 끄덕이다가 카운터 앞에 서 있는 시어머니를 보았어요. 그리고 저를 보았습니다. 분위기를 읽었는지 조용히 물러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강 셰프의 뒷모습을 보면서 물었어요. 저 사람은 누구야? 서울에서 오신 셰프예요. 저희 첫 번째 거래처 사장님이에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네. 한 달에 2번씩 오세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레스토랑을 나가셨어요. 밖에서 농장을 둘러보셨습니다. 깔끔한 축사, 체험 농장, 관광객들이 돼지를 만지며 웃는 모습, 기념품 가게, 주차장에 줄 선 차들. 복자 언니가 멀리서 저를 보더니 뛰어왔어요. 야, 방금 저 할머니가 누구야? 내 얼굴이 하얘졌어. 시어머니. 복자 언니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뭐? 그 시어머니? 제사상 엎은? 쉬, 언니 목소리가 커. 아니, 그 할머니가 왜 여기를 구경 왔대요. 제주도 여행 겸. 복자 언니가 시어머니 쪽을 노려보면서 말했어요. 야, 내가 한마디만 하자. 하지 마요, 언니. 아니, 15년 동안 구박해놓고 잘 되니까 구경을 와. 그냥 놔둬요. 오실 수도 있죠. 복자 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참아줬어요. 시어머니 일행이 농장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재호 씨가 운전석에 앉고 수진 씨가 뒷자리에 타고 시어머니가 차에 타기 전에 한번 뒤를 돌아보셨어요. 농장 간판, 순영 목장. 시어머니가 그 간판을 한참 보셨습니다. 그리고 차에 타셨어요. 아무 말 없이. 차가 떠나고 나서야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레스토랑 뒤편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떨렸습니다. 온몸이.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통쾌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갈비찜을 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그때도 맛있었는데 내가 일부러 모른 척한 거야. 13년 동안 몰랐던 진실. 시어머니는 제 음식이 맛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알면서 엎은 거였습니다.
그게 더 아팠어요. 몰라서 엎은 거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맛있는 줄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어서 엎은 거.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대신 한 가지가 선명해졌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 확인 하나로 충분했어요. 그날 밤 축사를 돌면서 돼지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손님 중에 특별한 분이 오셨어. 너희가 키운 덕분에 내가 당당할 수 있었어. 고마워. 돼지 한 마리가 코를 킁킁거리면서 제 장화를 하찼어요. 그날 잠을 잘 잤습니다. 오랜만에. 그런데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2달 뒤 서울에서 전화가 왔거든요. 재호 씨였습니다. 순영 씨, 나 좀 도와줘.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재호 씨 전화를 받은 건 시어머니가 다녀간 지 2달 뒤였어요. 밤 11시였습니다. 축사 야간 점검을 마치고 컨테이너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요즘은 컨테이너가 아니라 농장 옆에 지은 작은 집에서 살거든요. 방 2개짜리, 제 이름으로 된 집.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재호라고 떴어요. 3년 동안 먼저 전화가 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이자를 보냈을 뿐이지 재호 씨는 제 번호를 지웠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보세요? 순영 씨, 나 좀 도와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코가 막힌 소리였습니다. 울었거나 울고 있거나.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가 나갔어. 나갔다니요? 짐 싸서 나갔어. 이혼 서류 놓고.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놀랍지는 않았어요. 제주도 레스토랑에서 수진 씨가 연매출을 물어보던 그 눈빛이 떠올랐거든요. 번쩍번쩍하던 눈, 돈을 계산하는 눈. 그것만이 아니야. 재호 씨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부도야. 빚이 4억이야. 4억? 빚쟁이들이 집에 와. 매일 와. 어머니가 무서워서 잠을 못 주무셔. 저는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주도 밤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멀리서 돼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영 씨, 나 어떡하면 돼? 한 번만 도와줘. 제발. 재호 씨, 응. 그 말 3년 전에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전화 끊을게요. 늦었으니까 주무세요.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그 골목이 떠올라서 캐리어 하나 끌고 나가는데 아무도 안 잡아주던 그날. 재호 씨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4억 빚에 깔려서야 전화를 한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수진 씨가 떠난 건 재호 씨 전화보다 사흘 전이라고 했어요. 나중에 재호 씨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부도 통보가 온 날 재호 씨가 거래처에서 돌아왔는데 집안이 이상했대요. 조용했다고. 평소에 TV를 틀어놓고 소파에 누워있던 수진 씨가 안 보였거든요. 안방 옷장이 열려 있었대요. 수진 씨 옷이 하나도 없었다고. 화장대도 텅 비어 있고 욕실 선반에 화장품도 없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 식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이혼 합의서. 수진 씨가 이미 자기 이름과 도장을 찍어놨더래요.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 수진 씨한테 전화를 하셨대요. 수진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디 있는 거야? 수진 씨가 전화를 받았답니다. 차 안에서, 어머니, 저 지금 공항이에요. 공항? 공항은 왜? 친정 엄마 집으로 가요. 부산으로. 너 지금 미쳤어? 우리 집 며느리가 도망을 가? 어머니. 수진 씨 목소리가 차분했대요.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소름이 끼쳤다고 재호 씨가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뭘 솔직히. 저 처음부터 재호 씨 사업 보고 결혼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말을 못 하셨대요. 강남에 사무실 있고 수입차 타고 골프 치시고 그런 집이라서 시집 온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요. 네, 내가. 근데 사업이 망했잖아요. 빚이 4억이래요. 저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더듬거리셨대요. 그래도 부부끼리 같이 이겨내야지. 내가 어떻게. 부부요? 수진 씨가 웃었대요.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다고.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결혼은 조건이라고. 집안이 맞아야 한다고. 좋은 집 며느리를 들여야 한다고. 어머니가 그렇게 자랑하시던 좋은 집안 며느리가 이런 거예요. 조건 보고 온 사람은 조건이 없어지면 떠나요. 수진아, 끊을게요, 어머니. 변호사한테 연락하세요. 전화가 끊겼대요.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재호 씨가 부축하려는데 손을 뿌리치셨대요. 나한테 손대지 마. 시어머니가 바닥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내가 대체 뭘 한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며칠을 생각했어요. 복자 언니한테는 말 안 했습니다. 말하면 미쳤다고 할 테니까. 밤마다 축사를 돌면서 생각했어요. 돼지들이 코를 킁킁거리면서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도와줘야 하나? 왜? 나를 버린 사람들인데. 근데 시어머니가 바닥에 앉아서 울었대. 74세 노인이.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했는데? 제사상 없고 쓸모없다 하고 쫓아냈잖아. 맞아. 그런 사람이야. 근데, 그 근데가 문제였어요. 머리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마음이 자꾸 흔들렸거든요. 일주일 뒤 재호 씨한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대낮이었어요. 순영 씨,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올라서 응급실에 실려갔어. 의사가 스트레스성이래. 지금 어디 병원이에요? 서울대 병원. 근데 순영 씨, 나 입원비도 없어. 수화기 너머로 재호 씨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54세 남자가 전화기에 대고 훌쩍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순영이 이름을 부르셔. 잠꼬대로. 목이 메었어요. 쓸모없는 년이라고 하셨던 분이 잠꼬대로 제 이름을 부른다. 재호 씨, 응. 입원비는 보낼게요. 순영 씨, 근데 그것뿐이에요. 다른 건 못 도와요. 고마워. 진짜 고마워. 끊고 나서 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어야 했어요.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퇴원하셨다는 연락을 받은 건 열흘 뒤였어요. 재호 씨가 아니라 시어머니 본인이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제 번호를 아직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순영아, 퇴원했다. 돈은 갚을게. 그 문자를 10번쯤 들여다봤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문자를 보낸 건 3년 동안 처음이었거든요. 답장을 안 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로부터 한 달.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재호 씨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순영 씨, 어머니가 제주도에 가신대. 제주도요? 왜요? 너한테 직접 사과하겠다고. 내가 아무리 말려도 안 들어. 재호 씨, 지금 4억 빚진 사람이 비행기 표를. 어머니가 당신 통장에서 돈 빼셨어. 마지막 남은 돈으로. 숨이 막혔어요. 어머니 말이 돈으로 갚을 수 있는 빚은 아니지만 얼굴은 보고 말해야 한다고. 무릎을 꿇어서라도. 재호 씨도 같이 오는 거예요? 나도 가야지. 어머니 혼자 보낼 수 없잖아.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복자 언니가 농장에서 저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하얘.
언니, 왜? 시어머니가 제주도에 온대. 뭐, 또, 이번엔 뭐하러? 사과하러. 복자 언니가 입을 다물었어요. 한참을 저를 보시더니 말했습니다. 너 어떡할 건데? 모르겠어요. 만나줄 거야? 순영아,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야. 내가 뭐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복자 언니가 제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 갔어요. 그날 밤 농장 뒤편 감귤밭 사이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제주도 밤하늘은 별이 쏟아져요. 서울에서는 한 번도 못 본 별들이 여기서는 매일 보이거든요. 만나줘야 하나? 안 만나면 되잖아. 근데 74세 노인이 마지막 남은 돈으로 비행기표를 끊었대.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맞아. 그런데 또 근데였어요. 이 근데가 저를 계속 붙잡았습니다. 결국 결론을 내렸어요. 만나기로. 다만 도와주지는 않기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얼굴을 마주보는 것까지. 그 이상은 안 하기로. 3일 뒤 시어머니와 재호 씨가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버스도 없고 렌터카도 없었어요. 버스를 타고 오셨대요. 서귀포행 버스. 2달 전에 SUV 렌터카를 몰고 레스토랑에 왔을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농장 입구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보였습니다. 2달 사이에 확 늙으셨어요. 볼이 꺼지고 어깨가 더 좁아지셨습니다. 짙은 네이비 패딩 대신 낡은 베이지 점퍼를 입고 계셨어요. 재호 씨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밑이 까맸어요. 정장 대신 구겨진 회색 바람막이를 입고 있었습니다. 2달 전 레스토랑에서 고개를 못 들던 그 모습보다 더 쪼그라들어 있었어요. 오셨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순영아, 사무실로 가시죠. 서서 얘기할 순 없으니까요. 농장 사무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에요. 책상 하나, 의자 4개, 벽에 순영 목장 사진들이 걸려 있는 곳. 시어머니와 재호 씨가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 장면이 묘하더라고요. 3년 전에는 시어머니가 높은 곳에 앉아서 저를 내려다봤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면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거든요. 시어머니가 시킨 자세였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 앞에서 눈높이가 낮아야 한다고.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사무실, 제 의자, 제 영역.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순영아, 네 어머님,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들을게요. 시어머니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등 위로 핏줄이 보였어요. 74세. 그 손으로 제 밥상을 엎었고 그 손으로 현관문을 가리키셨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한마디가 나오는데 오래 걸렸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5년 동안 내한테 못할 짓을 했어. 밥상도 없고 쫓아내고 쓸모없다고 했지. 근데 쓸모없는 건 내 쪽이었어. 재호 씨가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내가 골라온 며느리가 돈 보고 왔다가 돈 떨어지니까 도망갔어. 내가 쫓아낸 며느리는 혼자서 이걸 다 만들었고, 시어머니가 사무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셨어요. 농장 개장식 사진, 셰프들과 찍은 사진, TV 촬영 사진, 직원들과 단체 사진. 내 눈이 거꾸로 달린 거였어. 어머님, 순영아, 한 번만 도와줘라.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단단해졌어요. 예상했던 말이었거든요. 사과가 목적이 아니었구나. 결국 돈이구나.
아니,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사과가 진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도와줘가 나오면 사과의 무게가 사라지는 거예요. 재호가 빚이 4억이야.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이 어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아니면 갈 데가 없다. 저는 한참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74세 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 앞에 앉아 있었어요. 3년 전에 당장 나가 를 외치던 그 사람이, 제 사상을 업던 그 사람이 불쌍했냐고요? 솔직히 말할게요. 불쌍했습니다. 근데 불쌍한 것과 도와주는 건 다른 문제였어요. 어머님, 응? 15년 동안 저한테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쓸모없는 년, 밥도 제대로 못하는 년,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년. 하나하나 말할 때마다 시어머니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제사상도 엎으셨잖아요. 제가 밤새 만든 음식이요. 그런데 어머님, 저도 그때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농장 문 닫을 뻔했을 때 어머님이 오셨나요? 아들이 전화했나요? 아무도 안 왔어요. 비 맞으면서 돼지 옮기고 47만 원 남은 통장 들여다보면서 혼자 버텼어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과는 감사합니다. 진심이시라면요. 진심이야. 순영아, 진심이야. 믿을게요. 근데 돕지는 않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순영아, 저는 15년 걸려서 제 인생을 겨우 찾았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떨리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내려오려고 하셨어요. 무릎을 꿇으려는 거였습니다. 무릎 꿇지 마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어머님한테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미워서 안 돕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제가 또 챙기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15년 동안 그랬으니까. 그 말에 시어머니가 입을 다무셨어요. 사실이었거든요. 한번 도와주면 또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그렇게 15년을 살았으니까요. 밥 짓고 빨래하고 참고 맞고 또 참고 이번에 도와주면 또 그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뒤에서 고개 숙이고 네, 어머님 하는 그 사람. 다만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식사는 하고 가세요. 밖에 식당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한참을 그것까진 해드릴 수 있어요. 순영아, 밥은 제가 아는 거니까요. 재호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순영 씨, 미안합니다. 재호 씨, 응, 미안하다는 말 15년 늦었어요. 재호 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근데 늦었다고 안 하는 것보단 낫네요. 그 말에 재호 씨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식사하세요. 천천히 드시고 가세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고 복도에 서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떨렸습니다. 온몸이.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매정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문을 나서는 제 다리가 3년 전보다 단단했어요. 캐리어 끌고 골목을 나서던 그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쫓겨나는 발걸음이었어요. 지금은 제가 선택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재호 씨가 돌아간 다음 날이었어요. 아침에 축사를 돌고 사무실에 앉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잘한 건지 아직도 모르겠더라고요. 74세 노인한테 밥만 먹이고 돌려보낸 게. 복자 언니가 커피를 들고 왔어요. 어제 잘 잤어? 아니요. 그럴 줄 알았어. 복자 언니가 제 맞은편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순영아, 내가 잘한 거야. 그래요? 15년 동안 참기만 한 사람이 처음으로 안 된다고 말한 거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너는 모를 거야. 복자 언니 말이 맞는 건 알았어요. 근데 마음이 따라가질 않았습니다. 언니, 나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나를 쫓아낸 사람들인데. 마음이 아파요. 복자 언니가 한참 저를 보시더니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순영아, 그건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내가 좋은 사람인 거야. 좋은 사람이면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좋은 사람이라서 안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면 또 당하니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오후에 사무실에서 납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재호 씨였어요. 또 뭐지?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순영 씨, 목소리가 달랐어요. 떨리는 것 같았는데 지난번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울먹이는 게 아니라 뭔가에 맞은 사람 같았어요. 재호 씨, 무슨 일이에요? 나 지금 은행에 있어. 은행이요? 대출 정리하러 왔는데 은행 직원이 이상한 얘기를 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뭐가 나올지. 이자 대납 기록이 있대. 3년 동안. 김순영 명의로 매달 입금됐대. 처음에는 20만 원, 나중에는 50만 원, 100만 원. 순영 씨. 이거 순영 씨야?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혀서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3년이야. 3년 동안 매달. 내가 연체 안 당한 게 순영 씨 때문이었어? 재호 씨, 그건 총액이 얼마인지 알아? 2,300만 원이야. 숫자를 듣는 순간 저도 놀랐어요. 매달 조금씩 보낸 게 그렇게 쌓인 줄 몰랐거든요. 47만 원밖에 없던 통장에서 20만 원을 보내기 시작한 게 2,300만 원이 된 거예요. 왜 그런 거야? 재호 씨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순영 씨한테 뭘 했는데 한마디도 못 해주고 어머니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혼 서류 내밀고 그런 내 빚을 왜 갚아? 왜?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습관인가 봐요. 습관? 15년 동안 챙기던 습관이요. 아침에 눈 뜨면 밥부터 짓고 빨래 돌리고 연체 알림 오면 이체하고 몸이 먼저 움직여요. 재호 씨가 전화기 너머로 소리를 죽여 울었습니다. 은행이니까 크게 못 울었겠죠. 순영 씨, 나 지금 제주도 갈게. 오지 마세요. 안 돼. 가야 돼. 재호 씨, 저 어제 다 말씀드렸잖아요. 돕지 않겠다고. 도와달라고 가는 거 아니야. 재호 씨 목소리가 처음으로 단단했어요. 3년 동안, 아니 15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사과하러 가는 거야. 진짜로. 전화가 끊겼어요. 다음 날 오후 재호 씨가 농장에 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도 같이 오셨습니다. 어제 서울로 돌아가셨는데 하루 만에 다시 오신 거예요. 농장 입구에서 두 사람을 봤을 때 어제와 또 달라져 있었습니다. 재호 씨가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은행 서류, 이자 대납 내역서. 순영 씨, 재호 씨, 왜 또? 잠깐만. 이것부터 봐주세요. 재호 씨가 서류 봉투를 시어머니 앞에 펼쳤어요. 저한테가 아니라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이거 보세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안경을 쓰시고
천천히 읽으셨어요. 이게 뭐야? 순영 씨가 3년 동안 제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줬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 매달이요. 처음에 20만 원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100만 원씩, 총 2,300만 원. 시어머니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셨습니다. 입금 날짜, 금액, 이름. 김순영, 김순영, 김순영. 3년치 36개의 입금 기록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게 순영이가? 네. 쫓아냈는데? 네. 쓸모없다고 했는데? 네. 시어머니의 눈이 서류에서 저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 눈. 3년 전에 당장 나가를 외치던 눈이, 13년 전에 제사상을 업던 눈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의 눈 같았어요. 순영아. 어머님, 그건 제가. 순영아. 시어머니가 서류를 내려놓으셨어요.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거야? 같은 질문이었어요. 재호 씨도 했던 질문. 왜? 어머님,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다니. 우리가 너한테 뭘 했는데. 알아요. 다 알아요. 15년 동안 뭘 당했는지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매달 연체 알림이 오면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머리로는 왜 내가 하면서도 손은 이체를 하고 있었어요. 미워하면서도 밥을 챙기는 게 제 습관이었잖아요. 15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순영아, 그 습관이 아직 안 고쳐진 거예요.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못 막았어요. 어제는 무릎 꿇지 마세요라고 말렸는데 오늘은 시어머니가 너무 빨랐습니다. 서류를 보는 순간 바닥으로 내려앉으셨어요. 콘크리트 바닥에 두 무릎이 닿는 소리가 났어요. 순영아. 시어머니가 제 발 앞에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내가 사람이 아니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아니야. 일어나면 안 돼. 시어머니가 바닥에 두 손을 짚으셨어요. 이마가 거의 닿을 것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쓸모없다고 했어. 밥도 못한다고 했어. 쫓아냈어. 어머님. 근데 내가 쫓아낸 사람이 3년 동안 내 아들을 살리고 있었어. 시어머니의 통곡이 농장 마당에 퍼졌습니다. 직원들이 멀리서 쳐다봤어요. 복자 언니가 뛰어오려다가 제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쓸모없는 건 너가 아니었어. 나였어. 사람 볼 줄 모르는 내가 쓸모없었던 거야. 재호 씨가 옆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순영 씨, 재호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나는 15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야. 어머니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당신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이혼 서류 내밀면서도 미안해 한마디 못했어. 근데 당신은 그런 나한테 3년 동안 돈을 보냈어. 재호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나는 이제야 알겠어. 당신이 왜 그랬는지. 왜요?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밥 짓는 사람이니까. 누가 배고프면 밥을 안 차리고는 못 먹이는 사람이니까. 그 말에 눈물이 터졌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것, 아니 15년 동안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누군가 저를 알아봐줬다는 게, 시어머니도 셰프들도 손님들도 저를 성공한 사장님으로 알아봤어요. 농장을 잘 키운 사람, 돈을 번 사람, 보물을 키운 사람. 근데 재호 씨가 한 말은 달랐습니다. 밥 짓는 사람. 그게 제 본질이었거든요. 사장이기 전에, 성공하기 전에 저는 그냥 밥 짓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배고프면 차려주고, 누가 아프면 곁에 있어주고,
누가 힘들면 몰래 도와주는 그걸 알아본 건 재호 씨가 처음이었습니다. 15년 늦었지만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어요. 소리를 죽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서 일어나시더니 제 손을 잡으셨어요. 주름진 손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떨리고 있었지만 따뜻했어요. 순영아, 용서해달라는 말 안 할게. 어머님,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야. 15년을 그렇게 해놓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것도 못된 거지.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어요. 다만 한 가지만 할게. 뭐요? 앞으로 안 그럴게. 다시는. 그리고 이건 알아줘.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보셨어요. 눈물이 주름을 따라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내 갈비찜. 그때 진짜 맛있었어. 숨이 멎었어요. 엎어놓고도 입안에서 맛이 안 지워졌어. 13년 동안 그 한마디가 제 사상을 엎은 13년 전의 그 밤을 마침내 닫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화해한 건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15년이 한 번의 무릎꿇음으로 지워지진 않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알겠다. 당장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럼. 근데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을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더 이상 매달리지 않으셨습니다. 재호 씨에게도 말했습니다. 재호 씨, 빚은 스스로 갚으세요. 알겠어. 이자 대납은 이번 달부터 안 할 거예요. 당연하지. 근데, 응? 제주도에 국밥 잘하는 집이 없어요. 서귀포 올레시장 근처에 자리가 하나 나왔다던데. 재호 씨가 저를 봤어요. 국밥? 재호 씨 된장찌개는 괜찮았잖아요. 결혼 초에 한번 해줬을 때 재호 씨 눈이 커졌습니다. 그걸 기억해? 밥하는 사람은 맛을 잊지 않아요.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것. 그 정도면 됐어요. 시어머니와 재호 씨가 농장을 떠날 때 시어머니가 농장 간판 앞에서 다시 한번 멈추셨어요. 순영 목장. 두 번째로 보시는 간판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셨는데 이번에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셨어요.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바람을 타고 제 귀에 닿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15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은 말이었어요. 잘 됐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 말 중에 가장 짧고, 가장 늦고,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축사를 돌면서 돼지들에게 말했어요. 오늘 많이 울었어. 창피하지? 사장이 울보라서. 돼지 한 마리가 제 고무장화를 코로 밀었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신호예요. 알았어. 밥 줄게. 사료를 퍼넣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밥 짓는 사람이구나. 돼지한테도 셰프한테도 시어머니한테도 재호 씨한테도 밥을 짓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게 쓸모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저였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제주도에 또 가을이 왔어요. 한라산이 빨갛게 물드는 계절, 감귤이 노랗게 익어가는 때, 농장은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육두수 250마리, 직원 25명, 레스토랑은 2달 예약 대기, 강셰프 포함 납품처가 12곳으로 늘었어요. 순영 목장 토종 흑돼지는 이제 제주도를 넘어서 전국에서 알아주는 브랜드가 됐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달라진 건 농장만이 아니었어요. 서귀포 올레시장 골목에 작은 가게가 하나 생겼거든요. 제호국밥. 간판도 소박하고 테이블도 6개뿐인 작은 집이었어요.
된장찌개랑 돼지국밥 2가지만 팔았습니다. 재호 씨가 차린 가게였어요. 사억 빚은 개인회생 신청을 했대요. 서울 아파트를 처분하고 차를 팔고 남은 건 몸뚱이 하나. 그걸로 제주도에 내려와서 시장 골목에 자리를 얻었다고. 저한테 돈을 빌린 건 아니에요. 제가 알려준 건 서귀포 올레시장 근처에 자리가 났다는 말 한마디 뿐이었어요. 나머지는 재호 씨가 혼자 했습니다. 복자 언니가 재호 국밥에 몰래 가봤다가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야, 내 전남편 국밥집 갔다 왔어. 언니가 왜 거기를? 정찰이지. 혹시 이상한 짓 하나 보려고. 그래서 된장찌개가 괜찮더라. 아니, 그냥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제법이야. 놀랐어. 복자 언니가 고개를 갸웃하면서 말했습니다. 근데 더 놀란 건 시어머니야. 시어머니가 거기 계세요?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계시더라. 가슴이 묘하게 뛰었어요. 70대 노인이 아들 국밥집 주방에서 설거지를 앞치마 두르고. 순영아, 세상이 진짜 모르는 거다.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재호 국밥에 가지 않았어요. 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재호 씨도 저한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하는 거,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농장에 처음 나타난 건 초가을이었습니다. 아침 7시, 축사를 돌고 있었는데 직원이 말했어요. 사장님, 입구에 어르신 한 분이 서 계세요. 아침부터요. 누구요? 모르겠는데 일하러 왔다고 하시는데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입구로 나가니까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낡은 베이지 점퍼 대신 깨끗한 남색 조끼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손에 고무 장갑을 들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나 일하러 왔다. 네. 일당 안 받아도 돼. 밥만 먹여줘. 당황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 그런 거 안 하셔도 되는 거 알아. 근데 하고 싶어?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보셨어요. 내가 이거 혼자서 읽었잖아. 내가 15년 동안 해준 게 하나도 없잖아. 이제라도 좀 하게 해줘. 어머님, 말 많이 안 할게. 그냥 시키는 거 할게. 저는 시어머니를 오래 보았습니다. 74세. 아니, 이제 75세가 되셨어요. 반년 전에 혈압으로 쓰러지셨던 분이, 주방에서 아들 설거지를 하고 계신 분이, 그분이 새벽부터 고무장갑을 들고 농장에 서 있었습니다. 축사 청소부터 하시면 돼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부터 시어머니가 매일 아침 농장에 오셨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귀포 시내에서 농장까지 40분. 아침 7시에 오셔서 축사 청소를 하고 사료를 나르고 울타리를 점검하셨어요. 점심은 직원 식당에서 직원들과 같이 드셨습니다. 오후 4시쯤 돌아가시고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첫날도, 둘째 날도, 일주일째도 저한테 먼저 말을 거신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나가면 고개만 살짝 숙이셨어요. 수고하세요 같은 인사도 안 하셨어요. 그냥 묵묵히 일만 하셨습니다. 직원들이 처음에는 어리둥절해 했어요. 사장님, 저 할머니 누구세요? 저기, 친척이에요. 아, 네. 근데 일을 진짜 열심히 하세요. 아침부터. 직원 말이 맞았어요. 75세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부지런하셨습니다. 축사 구석구석을 쓸고 돼지 물통을 갈고 사료 포대를 나르셨어요. 무릎이 안 좋으신 건 알았어요. 쪼그려 앉을 때 얼굴을 찡그리시는 게 보였거든요. 근데 한 번도 쉬자고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동안 시어머니와 저는 업무적인 말 외에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축사 3번 청소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정도. 복자 언니가 답답해했어요. 야, 한 달째 한마디도 안 해? 같은 농장에 있으면서 뭘 말해요? 몰라. 그래도 한마디쯤은 해야 하지 않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한 달이면 된 거 아니야? 15년이요, 언니. 한 달로는 부족해요. 복자 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늦가을 해가 짧아져서 5시만 되면 어두워지거든요. 시어머니가 보통 4시에 가시는데 그날은 5시가 넘도록 안 가시더라고요. 축사 뒤편에서 뭘 하고 계셨어요? 가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쪼그리고 앉아서 새끼 돼지한테 우유를 먹이고 계셨어요. 태어난 지 사흘 된 애기 돼지. 어미가 젖을 잘 안 물려서 직원들이 교대로 우유를 주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젖병을 기울이면서 새끼 돼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새끼 돼지가 꿀꿀대면서 우유를 빨았습니다. 잘 먹네. 이놈. 시어머니가 혼잣말을 하셨어요. 작은 목소리였는데 제 귀에 들렸습니다. 배고프지? 엄마가 안 챙겨줘서. 그 말에 발이 멈췄어요. 엄마가 안 챙겨줘서. 시어머니가 새끼 돼지를 보면서 한 말이었는데 저한테 하는 말 같았어요. 아니, 시어머니 자신한테 하는 말 같았습니다. 많이 먹어. 잘 자라야지.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님, 늦었는데 들어가셔야죠. 응. 이것만 다 먹이고. 순영아. 한 달 동안 업무적 말 외에 제 이름을 부르신 건 처음이었어요. 응? 이 새끼 돼지 이름이 뭐야? 아직 안 지었어요. 그래. 시어머니가 새끼 돼지를 내려다보셨어요. 복이라고 하면 안 되나? 복이요? 응. 복 많이 받으라고. 작은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좋아요. 복이.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새끼 돼지가 우유를 다 먹고 코를 킁킁거리면서 시어머니 손가락을 하찼습니다. 에이, 간지러워.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1년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를 버스 정류장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시어머니가 알아서 오시고 알아서 가셨거든요.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 감귤나무 사이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어머님, 응? 식사하셨어요? 시어머니의 발이 멈췄어요. 돌아보셨습니다. 눈이 커지셨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식사하셨어요? 평범한 말이었어요. 매일 하는 말. 근데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그 말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매일 여쭤보던 말이거든요. 어머님, 식사하셨어요? 밥 차려드리기 전에 항상 했던 말. 쫓겨난 이후 3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 시어머니의 눈가가 빨갛게 물들었어요. 안 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들어오세요. 밥 차려놨어요. 시어머니가 한참 서 계셨어요. 감귤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노을이 시어머니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순영아. 네. 나 먹어도 되는 거야? 그 물음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15년 동안 제 밥을 업고 맛없다 하고 쓸모없다 하신 분이 이제는 먹어도 되냐고 물으셨어요. 당연하죠. 밥인데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농장 안으로 돌아가서 제 집 부엌에 앉히셨어요. 작은 식탁? 의자 2개. 그 자리에 시어머니를 앉히고 밥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멸치볶음, 그리고 밥 한 공기. 대단한 게 아니에요. 매일 제가 먹는 밥이에요.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드셨어요. 맛있다.